오늘 여러분들 수업할 부분은 오늘 아까 봤던 모의고사 있죠. 이 모의고사 형태 중에서 안 했던 비문학에 대한 설명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빠졌던 부분들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험지를 먼저 꺼내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첫 번째 부분이 어디냐면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16번부터 17번까지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표시를 해서 진행을 하면 첫 번째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 부분은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뭐가 있냐면 변신론의 관점으로 이야기되는 게 있죠. 이 변신론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고통은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선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게 이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변신론이고 그 변신론에 해당되는 얘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 응보적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이 뭐가 있냐라고 본다면 종교적 관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비나스 사람이라는 이 레비나스는 이 변신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쓸모없는 즉 부정적인 입장 거기에 여러분들 밑줄 친다면 어디냐면 레비나스는 기존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그렇죠 이 변신론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비나스가 봤을 때 인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 처음에 인간은 향유적 주체로서의 인간인데 이게 결국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생각하게 하는 뭐가 되냐면 책임의 주체로서 전환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레비나스의 핵심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책임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전환될 때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게 되는 타인의 얼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환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환대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인간의 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기존의 윤리학은 뭐였었냐면은 이성 중심의 윤리학이었다고 한다면 레비나스는 뭐 중심이냐면 감성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본문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글 자체는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인간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를 변신론으로 바라본 관점은 고통을 뭘로 본다? 선으로 나타나게 본다. 선에 두드러진 기하는 방향으로 본다. 그거에 해당되는 사례가 응보론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과 상반되게 즉 변신론을 뭘로 봤냐면 부정적으로 본 게 레비나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비나스는 인간이라는 건 향유적 주체 즉 개별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발전해서 책임의 주체로 가면서 타인에 대한 관계를 성립하는 게 레비나스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게 연결된다면 레비나스가 봤을 때는 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나에게 호소하는 윤리적 의무를 깨닫게 되는 건데 순서대로 따진다면 타인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환대하게 되는데 이 환대는 이성이 아닌 뭐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레비나스의 윤리관은 기존의 이성주의적 윤리관과 차이점이 이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우리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 보게 되면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변신론에 따라서는 고통의 선에 기여한다. 고통의 선에 기여한다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감성 역할을 중시한다. 감성 역할을 중시한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고요. 응보론적 관점에서는 고통은 죄의 대가를 이해하는 거다.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선생님 밑줄 한번 쳐줘보면은 고통을 죄의 대가로 보거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레비나스는 개별적 존재로서 자립할 것을 주장한다. 요거는 선생님 정리한 거 이걸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개별적 존재였지만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뭐 책임의 주체로 가야 된다라는 게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찾는다고 한다면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4번의 형태가 답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5번은 레비나스는 변신적 사고의 설득력이 잃었다고 보고 있다.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세기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책에 밑줄을 친다면 요 부분입니다. 그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표시하게 되면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보기의 사례를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A 학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친구는 누구의 노숙자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 이게 타인,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노숙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타인의 고통을 뒤에 보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그의 외투를 벗어주고 추위에 떨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앞에 정리했던 것 중에 환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감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노숙인이 느낀 추위 자체는 부정적이고 고독한 경험이다. 부정적이고 고독한 경험이라는 건 고통 자체를 부정적이고 고독한 경험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A는 도덕적 호세에 다가가는 타인의 얼굴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는 외부의 폭력에 노출되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잘못돼서 실제로 환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폭력에 노출되어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번에 A가 입고 있던 외투는 A가 즐겨 입던 누리던 대상이다. 노숙인이 고통을 일깨우는 윤리적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여 뭐 했다? 환대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보기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17번 문제 자체는 어떻게? 그렇죠.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단락 있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요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17번의 보기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 문제의 출제 포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 자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문제인데 이게 왜 그랬었냐면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게 되면 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빛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의 그렇죠. 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빛의 투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이 굴절의 특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굴절의 특징인데 이 굴절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밀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이제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대기에서 우주 공간으로 진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 자 제일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론들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해당되는 자연현상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별은 실제보다도 높은 고도에서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여기 있다면 실제 우리 눈에서 보는 각도는 이 각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별이 이렇게 쭉 이어가면 이 부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높은 각도에 있다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적용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 태양이 우리 책에 보면 여기 있죠. 실제보다 뭐 하게 된다? 뜨는 시간이 좀 더 빠르게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도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빛의 굴절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그럼 빛의 투과 중에서 뭐에 이야기하는 거다?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거 뭐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자연현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밀도의 관계인데 밀도가 낮은 데서도 높은 데로 오게 되면 범선 쪽에 꺾이게 되는데 요거에 그대로 적용된 게 뭐라고 쓰냐면 우주는 밀도가 낮고 대기권은 밀도가 높다라고 있죠. 그래서 대기권 안쪽 요게 바로 어디냐면 법석 쪽이라고 법석이 아니고 범선인데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면은 법선과 반대쪽으로 꺾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게 지금 크게 하나, 둘, 셋. 하나는 어디? 별은 실제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두 번째는 태양이 실제보다 일찍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 세 번째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데 이거는 대기 상태의 불안으로 인해서 밀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상하좌우로 굴절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눈에는 반짝반짝거리게 보인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부분 지표면에서 가까울수록 뭐 하게 된다? 굴절이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꺾이는 각도가 좀 더 커진다라는 게 지표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별의 위치가 지표면과 수평 방향일 때는 꺾이는 각도가 0.6도입니다. 0.6도. 그러니까 지표면에 가까울 때는 그 각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위 글의 지필구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아까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과학의 원리를 자연현상을 통해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제가 요 문제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법선은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각도, 즉 이 그림,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그림 자체가 실제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부분이 대기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선생님 손가락 표시한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사람이 있는 위치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개념이 이제 지표면이라고 본다면 이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꺾이는 각도가 뭐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커지면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고도가 높은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지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 자 우선은 그래서 관측자 A가 대기권을 벗어난다면 이때 이 대기권은 뭐가 형성되는 거냐면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바뀌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굴절이 일어나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고 별 B가 지평선 아래로 0.6도 더 내려가게 되면 관측자 A에게 보이겠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할 때? 자 여기 부분 선생님이 이제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수평 방향으로 자 정리하면 이 부분이죠.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별빛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면은 굴절각이 0.6도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수평 방향일 때 0.6도란 말이죠. 그러면 요 아래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아래보다 0.6도 아래가 되면 이 사람 눈에는 이 B의 별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게 관측자 A에게 별이 보인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0.6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보이지 않게 된다. 아까 우리 수업할 때 주성이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인데 사실은 주성이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대기가 불완전할 때 별 C와 D가 더 반짝거린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뭐 대기가 불안정하면 밀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상하좌우에 굴절이 일어나서 뭐하게 보인다? 반짝거리게 보인다. 이 개념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 C보다 별 D가 실제 방향이 더 가깝게 보인다라는 건 굴절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꺾이는 각도가 실제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적게 꺾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와 가장 가깝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기 밀도가 커지면 별 C와 D는 더 높은 고도에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밀도가 높으면 꺾이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위로 보이게 된다라는 게 5번 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쉽게 풀었다시피 기억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밀도의 차이에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래에 그대로 대입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다뤄지지 않는 건 여러분들 뭐였었죠? 2번이죠. 이건 여러분들 아마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영화 지문인데 이 지문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하게 되면 이 글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봅시다.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영화 음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뒷단락에 보게 되면은 영화 음향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죠. 동시 음향, 비동시 음향,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외제 음향이 있고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재 음향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의 유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뒷부분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러한 음향은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보면 데드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강렬한 인상을 효과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관객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장면을 자연스럽게 잇는 접착제로서의 기능이 쓰이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나 감독의 의제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화 음향에 대해서 자 음향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음향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위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음향의 유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 3번은 여러분들 아마 좀 더 쉽게 찾아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장면이고 여기에 따른 음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냐라고 본다면 답이 지금 3번이에요. 기업과 니은은 모두 내재 음양이다. 내재 음양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된 부분을 보게 되면 내재 음양은 영화 속 현실에서 발생되는 소리.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뭘 따갖고 온 게 아니라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재 음양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면 이와 달리 제가 밑줄 쳐볼게요. 영화 속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모두 뭐라고 한다? 내재 음양이라고 한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보세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악사가 부른 낯선 노랫소리. 이것도 영화 작품 안에 들어가는 거고, 내용 안에. 옆에 걸어가는 사람 소리. 모두 다 뭐에 해당되는 거죠? 내재 음양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음양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 지금 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라고 나와 있냐면 4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배경음악을 사용해서 공간의 동일성이 드러나게 한다. 근데 실제로 A 부분과 D 부분은 공간 자체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하지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도 이 지문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 글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수학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리하게 되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어요. 투입량이 계속 늘어나지만 뭐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산출량의 증가율이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설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평균 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드는데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갈수록 내려나는데 일정 부분이 지나면 다시 생산량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평균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량이 쭉 증가함에 따라 계속 평균 비용이 줄어들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해당되는 거냐면 평균 비용이 갈수록 줄어들지만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걸 선생님이 본문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게 되면 수학 체감의 법칙과 수학 체증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투입량에 따라서 산출량의 증가율이 일정 부분 단계에 지나가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주로 산업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학 체증의 법칙은 투입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산출량도 늘어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오늘날 해당되는 정보기술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책면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수요적 측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공급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수요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외부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건데 이러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선점한 기업의 제품의 생산은 증가하는 이게 바로 수학 체증의 법칙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보게 되면 위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건 몇 번이지요? 그렇죠.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이 부분은 나타나 있지가 않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의 그래프, 얘는 어떤 그래프? 수학 체증의 법칙의 그래프.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선점하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성능과 이런 것들을 지금 조건에서 보게 되면 비싸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뭐 하게 되는 거냐면 판매가 부진하는 거죠. 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수학 체증의 법칙, 즉 선생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죠, 여기. 요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거죠. 비사가 판매가 부진한 건 가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현상이죠.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수학 체증의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답이 5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질문 보도록 하죠. 이 뒤에 질문은 우리 정우가 질문했던 건데 뭔지 간단하게 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 글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기존에 비해서 많은 데이터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뭐하는 처리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됐다. 데이터 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 글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는 형태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시스템. 요렇게. 그다음 또 하나는 무슨 시스템이냐? 요런 기존의 요런 형태의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윗단락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두 번째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의 특징들이 쭉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좀 이따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지금 뭐냐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특징도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한 걸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놨죠. 즉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인데 이걸로 인해서 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됐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거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은 이 방식, 그 다음에 신기술은 이 방식. 우리 글은 먼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형태의 특징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있는 걸 그대로 정리한 건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인 데이터 테이블로서 고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의적이고 삭제하거나 변형이 쉽지가 않고요. 데이터 간의 일관성과 정합성 때문에 데이터 변동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적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상반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처리된 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대신에 얘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반해서 이 부분이 서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 부분을 받아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넘어갔네요. 보자. 문제를 보면 28번 가죠.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네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뭐야? 요거죠. 기존에 다루고 있던 방식이 얘죠. 어디야? 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새로운 방식이 얘죠. 이걸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답이 2번이고요. 기억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관계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당되는 게 아닌 걸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비문학은 이 개념과 이 개념의 설명인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구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푼다면 답이 여러분들 몇 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리을행의 기준과 다른 항목에 지닌 데이터가 올 경우 기억행위 기준은 즉시 변경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자의적으로 추가 삭제 변형이 쉽지가 않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냐면 5번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도 같은 패턴인데 이번에는 3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얘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처리하기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해놨는데, 처리 방식의 사례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적용하기인데 기억 시의 취미가 독서다. 추가되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기억 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으로 보는 게 맞겠지. 왜? 새로운 데이터 값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답이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모의고사도 역시나 마찬가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그 정리에 해당되는 것, 특히 이렇게 2개 이상이 나왔을 때는 요 관련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성적을 맞을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선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수업은 박도현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